1189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나무에 박혀있는 루피입니다. 임무의 무게에 의해 두 번이나 관통당한 채 거대한 나무에 고정된 루피의 모습은 단순한 패배 그 이상의 깊고 강력한 신화적 의미를 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희생과 구원의 상징인 기독교의 십자가 처형 모티브와 묘하게 겹쳐집니다. 동시에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신 오딘이 세상의 진리와 궁극의 지혜를 얻기 위해 거대한 세계수에 스스로를 창으로 찔러 매달았던 신화적 행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신화 속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고통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죽음을 감내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따라서 루피에게 찾아온 이 죽음과도 같은 극한의 위기는 절망적인 종착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루피가 만물의 소리를 온전히 듣고 태신 리카의 진정한 본질과 주체성에 더 깊이 다가서며 각성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신적, 영적 통과 의뢰이자 순례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의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해내는 우섭의 모습입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겸석패기에 처음 눈을 떴던 우섭이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그 감지 능력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투의 최전선이 아닌 후방이나 먼 거리에서도 동료의 상태를 예민하게 캐치해낸다는 점에서 우섭의 잠재된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왕 최고 간부급 실력자 징베조차 우섭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서야 비로소 루피의 패기가 약해진 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섭의 전투력이 징베보다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기보다 우섭이 가진 동료에 대한 예민한 촉수와 견문색의 방향성이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징베보다 극대화되어 있음을 시사하죠. 다음 주요 장면은 허여 옥자에 꽂혀있던 왕들의 무기를 사용하는 이무입니다. 이무가 전투에서 사용하는 바다의 신의 검과 형천의 도끼를 비롯해 부하들에게 하사한 분노의 검과 신성한 명령의 창 등 바로 이 무기들은 마리즈와 허여 옥자 앞에 영원한 평화의 맹세를 꽂혀있던 무기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행사를 넘어 800년 전 세계를 재편했던 20인의 힘 전체를 이무 혼자서 집대성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세계를 지키기 위해 바쳤던 왕들의 맹세마저 이무의 소나기에 장난감처럼 붙잡혀 있으며 세계 정부의 권력 구조 그 자체가 오직 이무 한 사람의 절대적인 힘을 떠받치는 허울뿐인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허의 옥자에 꽂혀있던 검들입니다. 원래 세계 정부를 창조한 20인의 왕은 단 한 명의 독재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평화의 맹세를 담아 허의 옥자 주변에 20자루의 무기를 꽂아두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89화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허의 옥자에 꽂혀있던 무기는 20자루가 아닌 19자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세계 정부를 창조한 20인의 왕 중 네펠탈리 릴리는 유일하게 천룡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마리조아를 떠났다는 겁니다. 즉 천룡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마리조아를 떠난 릴리의 검은 애초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녀의 검은 여전히 어딘가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설정상의 공백을 넘어 향후 스토리에 매우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모와 세계정부가 19자루의 무기를 통해 과거 왕들의 힘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구도 속에서 유일하게 통제 벗어난 릴리의 검은 이 거대한 지배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릴리의 피를 이어받은 비비가 추후 이 릴리의 검을 직접 손에 넣거나 혹은 네펠탈리의 혈통을 이은 또 다른 인물이 이 검을 각성시켜 사용함으로써 이무의 주술적 지배의 정면으로 맞선 극적인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과거 14년 전 엘바프의 하랄드 왕이 이무의 농락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직후 로키 왕자는 세계 정부를 향해 복수의 칼을 겨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샹크스는 세계의 왕을 직접 처단하겠다는 로키를 향해 깊은 경고를 건넸습니다. 그 힘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왕의 힘은 성지에 가봐도 수수께끼만 깊어질 뿐 헤아릴 수 없었다. 만약 누군가 그를 이길 수 있었다면 너보다 훨씬 전에 해냈을 것이다. 이 경고를 들은 로키는 과거 자신이 동경했던 전설적인 해적 록스디 지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록스조차 결국 이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는 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세계 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샹크스조차도 이무라는 존재를 단순한 권력자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무는 일반적인 무력 행사나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차원의 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샹크스는 무모하게 정면 승부를 벌이는 대신 오랜 세월 동안 냉철하게 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샹크스가 지난 세월 동안 바다를 누비며 거대 세력의 균형을 맞추고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각성해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받을 때까지 뒤에서 판을 다져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무의 지배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의 무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대를 완전히 뒤바꿀 조이보이의 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샹크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이무를 치는 무모한 길을 택하는 대신 루피라는 유일무이한 거대한 변수가 올바르게 성장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묵묵히 밑거름을 다져온 것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힘을 합치는 로키와 하이루딘입니다. 그동안 에바프는 거인족 특유의 강인함과 무력 뒤편으로 왕위 계승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내부적인 균열과 골마 터진 상처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89화에서 로키와 하이루딘이 서로를 겨누던 칼날을 거두고 마침내 손을 맞잡는 과정은 단순한 두 인물의 화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인족 사회 내부를 가로막고 있던 해묵은 갈등과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고 종족 전체의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들이 비로소 힘을 합치게 된 진짜 이유는 개인의 명예나 왕위 다툼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지배자, 이무라는 명백한 공동의 적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엘바프의 대통합은 향후 다가올 세계 최종 전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루피와 조이부이의 편에 설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군사적 동맹이 탄생했음을 뜻하죠. 다음 주의 장면은 루피를 구해주는 가반입니다. 이무가 거대한 도끼를 내리쳐 루피를 완전히 처형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극적인 구원의 서사가 펼쳐졌습니다. 과거 샤봉디제도에서 해군 대장과 파시피스타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일행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랠리와 바술레며 쿠마가 나타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로제 적단의 전 부단장 스코퍼 가반이 단 0.5초의 차이로 사망의 문턱에서 루피를 건져 올리며 난입합니다. 로제의 왼팔이자 숨겨진 거문의 스코퍼 가반이 이무를 향해 직접 도끼를 겨누며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와 최종 전쟁이 향하는 클라이맥스의 무게감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하게 되죠. 또한 이 극적인 구원 장면은 원피스라는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바로 루피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온전히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남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작점인 1화에서부터 루피는 산적 히구마와 그네의 해왕류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을 때 샹크스가 나타나 목숨을 구해줬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피의 위대한 모험은 수많은 동료와 은인들의 희생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의 구원 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이모와의 사투에서 가반이 단 0.5초 차이로 루피를 구해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힘과 마주할 때마다 루피는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길을 닦은 전설들과 동료들의 헌신을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루피의 성장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뤄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물려준 의지와 목숨을 건 구원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연대의 서사이며 스코퍼 가반의 이번 난입은 그 진리를 가장 극적이고 묵직하게 증명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스코퍼 가반의 등장은 단순한 일회성 위기 탈출을 넘어 전체 후반부 전개를 뒤흔들 거대한 서사적 도화선이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이무는 샹크스도 두려워할 세계관 최강자이기에 만약 가반이 홀로 이무를 상대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루피 내부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소중한 스승이자 선대한 위대한 전설이 자신을 대신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 이 잔혹하면서도 강렬한 비극이 기폭제가 되어 루피가 태양신 니카의 진정한 최종 형태로 각성을 이루게 되겠죠. 이러한 전개 가능성을 두고 오다스의 연출 성향 변화 역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다스는 과거 일부 시절만 하더라도 주요 인물들의 사망을 극도로 아끼며 가급적 생존시키는 연출을 고수했으나 2부에 접어들면서는 코브라, 슈텐마루, 이조 등 극의 핵심을 받쳐주던 굵직한 인물들을 과감하게 죽음으로 퇴장시키며 서사의 무게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확실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무가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진정한 위협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묵직한 주인물의 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루피나 로키 같은 핵심 주역들은 서사의 중심축이자 주인공 보정 등으로 인해 사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루피를 구하기 위해 나선 전 해적왕 골드로저의 왼팔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인물인 스코퍼 가반이 그 비극적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로저의 의지를 직접 목격하고 샹크스와 루피라는 다음 세대의 바다의 미래를 연결해준 그가 이무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조력자의 퇴장을 넘어섭니다. 가반의 희생은 과거 정성결정 당시 마린포드를 뒤흔들었던 흰수염의 죽음에 결코 뒤지지 않는 어쩌면 그 이상의 엄청난 서사적 충격과 여운을 독자들에게 안겨주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이무가 하계로 내려와 전개하는 힘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온 만큼 치명타를 날리기 직전 시간 제한이나 제약으로 인해 가반이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부 들어 더욱 매섭고 잔혹해진 오다쌤의 연출 호흡을 고려할 때 이번 위기야말로 전설의 세대가 완전한 퇴장을 구하는 비극적 무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긴 하죠. 결국 1189화는 파멸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세대 간의 대물림과 의지의 순례입니다. 샹크스가 밑거림을 다지고 거인족이 방패가 되며 전설들이 목숨으로 길을 닦아온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루피는 마침내 이무의 지배를 끝장낸 유일무이한 조이부이로서 최종장이라는 거친 바다의 눈부신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